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근세의 문화, 여러분 교재로는 343쪽이죠. 조선시대 문화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문화. 우리가 이제 항상 문화를 얘기할 때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문화란 결국 인간이다. 사람이 만든 모든 총체인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는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았으며,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만들어냈으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시대의 문화를 공부하는 기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정치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다 배웠어요. 조선의 주인공 그러면 뭐니 해도 15세기에는 훈구파 관료들이죠. 그죠? 또 16세기 이후부터는 사립 양반들이 조선 말까지 이렇게 지배 세력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15세기 주인공인 훈구파나 16세기 이후의 사립 양반 모두가 다 우리가 양반 관료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양반들이다. 양반 관료들이 일본의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양반과 16세기 이후 사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성격을 우리가 우선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자, 알다시피 15세기에 훈구 세력들은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한 마당에, 그죠? 새로 건국한 조선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부강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자 영어로 부국 이렇게 얘기해요. 부국.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강한 군대를 가지려는 부국 강병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부국 강병뿐이 아닙니다. 나라의 질서를 다시 새로이 하고 새로운 통치 체제, 새로운 법전,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때요? 백성들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잘했어요. 민생 안정. 그죠?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이라는 아주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15세기 훈구 세력들은, 15세기 양반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 군대를 또 강하게 만드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백성들이 우선 잘 살아야 돼. 근데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겠죠. 농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놈은 날씨하고 무관하지가 않아. 날씨를 잘 판단해야 돼. 그죠? 날씨를 잘 판단하고 비가 오는 양을 특정하고 서리가 내리는 날짜를 기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농업기술 서적들이 만들어지고 또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천체 관측 방법, 알겠어요? 여러 가지 천체 관측 기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알겠죠? 15세기 우리가 세종조 때 이런 훌륭한 조선 근세 문화의 전성기다, 황금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세종뿐만 아니라 세종을 보필했던 바로 이 훈구 관학파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15세기 문화는 바로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이 일본의 문화이고,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15세기 문화를 단칼에 이해할 수 있다.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에 주력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정서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과 독립적인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지니려고 했던 점에서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자주적인 역사관을 지녔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외교에서도 봤지만은 얼마나 중국과 자주적인 입장을 견적을 했는지, 또 우리 민족의 실리를 추구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 추구랄지 또는 뭐 실용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15세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암기하면 될 것들인데, 그 암기한 부분들, 그 암기해야 될 파편들, 이 파편들의 본질은 뭐냐? 바로 15세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인드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술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학문이 어떻게 그 당시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 비교했어요.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은, 자, 조선 개창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고려 임금을 섬기던, 그래서 충신불사 이군, 이 성리학의 명분에 충실해야 돼. 어떻게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냐, 두 왕조를 섬기냐. 우리는 고려에 신하다라고 의리를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분위기, 이들의 정서의 맨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사림들의 정서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실리보다는 의리를 중시했어요. 의리를 중시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실리에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명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뭔가 돈 되는 일에 잽싸게 나서고 그런 반면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다야.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처럼 의리나 명분을 중시했으며 특히 의리나 명분 가운데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의리. 알겠어요? 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은 원래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건너와서 조선을 세웠다. 이른바 기자 동래서를 신봉하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역사서에도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또 역사를 배우겠지만 기자지, 기자실기 이렇게 기자를 강조하는 아주 그 비정상적인 이런 자주적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이런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적이었던 15세기 훈구 세력에 대해서 16세기 사림들은 어때요? 오히려 사대적인 입장을 지닌다.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주적이라면 이쪽은 뭐냐? 사대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그들의 문화도 달라진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6세기 살인과 그 이전의 조선 전기사회를 지배했던 15세기 훈구 세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의 문화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 이전 조선 전기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잖아. 근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시 정리해요. 저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문화란 인간이다. 문화란 사람이다. 사람을 이해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일궈낸 그들의 사상이며 그들의 책이며 그들의 제도며 그들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며 업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문화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세기 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 잡았죠? 자, 우선 이제 보면은 한 민족 문화가 발달.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5천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초딩이건 대학생이건 또는 일반이건 주저없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만큼 이 15세기 세종대왕 때의 그런 문화는 우리 민족 문화의 하나의 찬란한 그런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죠. 역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 우리의 또 본보기가 될 만한 것, 우리의 그 문화 가운데 뛰어난 것, 인류에 많이 기여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강조해야 될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문화가 오늘날 우리 문화의 어떤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 문자만 하더라도 15세기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문자가 없었는데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15세기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할 때는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함께 볼까요? 건국초에는 관악파가 집권했다. 나중에 이제 이 관악파가 변질돼서 이름이 뭘로 간다고? 훈구가 된다.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중시 외워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왜? 부국강변을 하려고 보니까, 민생안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죠?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해야 돼. 측우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해의 높이나 해의 고도나 하루의 일조량이나 알겠어요? 또는 시각을 정확히 측정해야 돼. 해시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호니, 간이,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이런 얘기죠. 성리학 이후의 학문을 중시하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성리학을 공부한 성리학자들이긴 하지만 16세기 사림들은 오로지 성리학만 맹목적으로 신봉했다면 15세기 조선 건국 초기에는 아니야. 우리가 이제 새 나라를 차린 마당에 성리학만 고집하면 안 돼. 성리학만 고집하고 나머지를 배척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적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항상 새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야. 그동안 우리가 서로 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한 묶음이 돼야 돼. 이렇게 대통합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옛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도 어떻습니까? 민족 융합 정책 해가지고 고구려 사람도 받아들이고 또 뭐 백제 사람도 받아들이고 또는 뭐 심지어는 말가린까지 받아들이고 또는 뭐예요? 바레인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을 기본 바탕에 깔고 유교 가운데 성리학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이다 라고 하면서도 맞아 그래 성리학 말고 원래부터 이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우리 전통 신앙도 받아들이자. 알겠어요? 또는 뭐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도교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불교라든지 그죠? 이런 제례에 또는 전례에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나 신앙들을 인정해 줬더랬습니다.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는 성리학 이외의 여러 가지 학문을 수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람은 누구라고? 15세기 관학파, 훈구파. 그죠? 시기는 언제라고요? 15세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낼 때는 주로 뭘 묻는다? 시기를 내든지 사람을 묻든지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보세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죠. 15세기 훈구파들은 주로 중앙에서 모든 시스템, 제도, 법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확실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래? 중앙집권 강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애초부터 조선 건국 초부터 이미 중앙에 와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그죠? 조선이라는 통치 기구를 완성시켜간 이들은 당연히 중앙에서 지방을 강력히 통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아예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갔던 살인들은 자기네들의 세력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지방이었잖아요. 예. 그 우리가 성리학자들 즉 신진 사대부의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는 거 알죠? 고려시대 내내 지방을 다스리던 지방 향리들이 공민왕 이후에 중앙에 올라와서 신진 사대부가 됐고 그 신진 사대부 가운데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사람을 혁명파,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온건 사대부라고 했는데 그 온건 사대부가 바로 살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살인들은 어디로 내려갔다고? 시골로 찌그러져 내려갔어요. 조선 건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 그들의 세력 근거지는 지방 시골입니다. 시골에 뭐가 있길래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땅이 있는 넓은 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중소지주였어요. 어느 정도 땅이 있는 지주를 뭐라고? 중소지주라고 했습니다. 고려 향리나 조선 사림이나 마찬가지로 지방의 중소지주였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의 생활터전인 지방을 중앙정부가 건드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살인들은 중앙집권보다는 어때요? 야 제발 좀 내버려둬.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마을은 우리 고장은 우리 향촌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할게. 이게 바로 뭐야? 향촌 자치를 중시했다라는 점입니다. 향촌 자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 지방에 주로 뭘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또는 뭘 통해서? 향약을 통해서 농민을 지배하거나 또는 뭐요? 후학들을 기르거나 알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배 권력을 행사하면서 중앙정부 간섭을 되도록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문화에 또는 제도에 전통에 다 반영이 된답니다. 볼까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 누구라고? 15세기 훈구 세력들이다. 알겠죠? 부국강병과 나왔습니다.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것이 아주 중요한 15세기 훈구파들의 키워드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자주적이다. 민족문화가 창달되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15세기 사람 관학파 또는 뭐 훈구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내세울 만한 문화적 업적은 뭐냐? 뭐니 해도 한글이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한글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상당히 좀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언어란 것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늘 생성되고 발전하고 또는 사멸해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란과 호란, 양난을 겪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투가 되게 부드러웠어요. 예를 들자면 꽃이라고 하지 않고 곧 그랬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성질이 급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경음화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됐어. 그래서 곧이라고 하지 않고 곧ď고 여름 하나니 했잖아. 조선 전기에는. 근데 외란 이유가 되면 꽃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언어란 고정불변이 아니야.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적응해서 변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글 많이 파괴됐다고 특히 이제 인터넷 언어를 쓰면서 하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되게 한글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되게 속상해하고 우리가 고유한 것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어차피
텔레비전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나니까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림 상자라고 하자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기술 문화에 맞는 언어도 역시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언어란 늘 변해가고 그 시대의 조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또 언어의 법칙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언어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이걸 너무나 탓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본래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의도에 맞게 잘 순화시켜 나가고 잘 순하게 다스려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글자를 전략해서 축약해서 쓰려는 경향이 있구나.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다급한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런 기술 문화의 현상들이 반영돼서 문자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편리하게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막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질찾 이렇게 하잖아. 즐겨찾기 대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고유한 문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고유 문자의 필요성과 함께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그런 목적에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왜냐?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니까 지배층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한편으로 백성들한테 문자라는 것을 선물한 것은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보지만 또 하나는 뭐냐? 지배층들이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서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문자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권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말, 우리 언어, 우리 문자 이렇게 나눠보자면 한국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배우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한글 문자는 굉장히 과학적이라서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알겠어요? 이렇게 아주 제자 원리가 과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단어가 없다 또는 소리가 없다라고 할 만큼 소리글로서 뛰어난 그런 발군의 그런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글이야말로 가장 우리 민족이 자랑해야 될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더구나 이제 독특하게도 한글은 뭡니까? 한 사람 세종 임금이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 문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의 창작품으로서 한 나라의 문자가 만들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몽고 같은 경우도 파스파라는 사람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는데 몽고는 파스파 문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우리 한글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뭐 한류 바람과 함께 외국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그런 열기가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죠. 그죠? 한글을 우리가 스스로 잘 가다듬고 더욱 많은 아름다운 우리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의 또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비어천가 다 아실 겁니다. 해동의 육룡이 내려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글 보급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불경이라든지 농업서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윤리서, 병서 이런 것들 한글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번역하거나 새로 편찬하거나 해서 한글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사용하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말리 같은 사람들, 한문학자들은 또 한글 사용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알겠죠? 더구나 이제 서리 채용 시에 하급 관리죠. 행정 실무를 맡는 하급 관리 시험을 서리 시험이라고 그래요. 서리 채용 시험에서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부과하기도 했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세요. 한글의 의의는 뭐냐?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향상되게 됐고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됐고 민족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고르게 전 국민들이 문자 생활을 이렇게 문맹률을 낮추고 문자 생활을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고 힘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류라는, 알겠죠? 영화며 또는 뭐 애니메이션이며 또는 뭐 게임이며 또는 무용이며 연극이며 음악이며, 알겠어요? 이렇게 세계로 우리 문화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저변에 저력이 있다 이거야.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남다른 점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한글이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조선의 교육기관. 판서는 대신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판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화면을 딱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선의 교육기관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그래서 이 서당은 전국 각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서당이라고 했다. 넥스트. 그 다음 뭘까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중등교육기관은 서울에는 사부학당, 원래 이 사부학당 대신에 동서남북중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우리는 되게 북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북망산천 생각해보세요. 북은 되게 죽음과 관련된 곳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동서남 북문 가운데 북문은 시체들이 빠져나가는 시구문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북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동서남중 이렇게 4개의 사부학당만 남겨두고 북부학당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에는 뭐냐? 중앙의 사부학당과 똑같습니다. 교육 내용, 커리큘럼,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똑같은 뭐가 있었다? 향교가 있었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고 이 사부학당과 향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뭡니까? 진사가 되든지 생원이 되든지 이 진사나 생원 시험을 이렇게 불러요. 생원 진사 시험을 생진과라고 돼. 똑같은 표현이 있죠? 생진과를 또 뭐라고? 소과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또 이 소과를 뭐라고? 처음 보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초시라고 돼요. 초시, 생진과, 소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 다 같이 한번 쪼글쪼글 해보자. 뭐라고요? 맨 처음 보는 과거를 뭐라고? 소과. 처음 보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초시.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해서 뭐라고? 생진과라고 합니다. 생원이 좋으냐 진사가 좋으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생원보다는 진사를 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부학당과 중앙의 사부학당 학생이나 지방의 향교를 졸업한 학생은 생원 진사 시험을 본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맞을까요? 중앙의 사부학당과 향교는 속과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교육 목적이 뭐예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서상경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시를 목적으로 속과를 목적으로 생원 진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일단 뭐냐? 생원 진사가 되면은 생원 진사 합격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진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됐어. 나는 이제 생원 진사가 됐으니 중앙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미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뭐가 된 거야? 관직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정식으로 관직자가 된 건 아니에요. 진짜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을 얻은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야. 그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한 다음에 진짜 과거 시험을 봐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관과거라고 해서 문과라고 합니다. 문과. 됐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과인 대과에 합격해야 되는데 성균관의 입학 정원이 200명쯤 되고요. 그러니까 생원 진사 합격자가 한 200명쯤 뽑습니다. 그래서 200명 가운데 모조리 전부 다 성균관에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생원 진사가 됐으니까 됐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냥 이제 양반 신분을 획득했으니 1차 속과에 합격하면 양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관리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생원, 김진사 이렇게 양반으로서 시골에서 행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지방에 향청에 등록해서 양반으로서 명단에 올릴 수도 있고 면세, 면역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서당을 차려서 훈장 선생님으로서 그죠? 다시 또 이제 그 교육에 종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그냥 생원으로 살겠어요. 또는 진사로 살겠어요. 이런 경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한 200명이 모조리 저보다 성균관에 입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균관 자리가 빌 거 아니야. 그런데 중앙에 사부학당에 다니던 애들 가운데 일부는 아버지 저는요 시골에 올라온 저 촌놈들하고 같이 경쟁하기 싫어요. 저는 어엿한 그 고관 대작의 아들이고 또는 뭐 왕실의 아들이고 중앙에 서울에 사는 놈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삐까번쩍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골과 서울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버지가 왕족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주로 중앙에 그 사부학당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이야 속가를 경시합니다. 속가 뛰어넘을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들은 속가를 뛰어넘어서 바로 월반에서 어디로? 성균관 유생이 되는 길이 있었어요. 왜? 아까 속가에 합격하고도 성균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티오가 발생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지방에서 이렇게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고 혼자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나는 성균관에 갈 형편이 안 돼. 내가 성균관 유생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 해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우리 홀어버지를 모시냐. 나는 어머니 모시면서 농사 지으면서 계속 지방에서 혼자 공부해서 진짜 과거 시험은 독학으로 준비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응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과는 뭐냐? 대과는 성균관 유생과 함께 진사, 생원 이 사람들이 와서 대과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몇 명을 뽑았어요? 33명을 뽑았어요. 알겠어요? 33명. 그래서 예, 대개 과거 시험은 몇 년마다 본다고? 3년마다 봤습니다. 3년마다 보는 정기 과거 시험을 10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3년마다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33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아니에요. 수시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시험인 10년시가 있는가 하면은 수시로 충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증광시라든지 또는 알성시라든지 이런 별시를 치렀어요. 알성시는 뭐냐? 임금이 성균관에 그 행차해가지고 야 오늘 임금이 성균관에 왔는데 기념이다. 우리 시험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직접 시험을 성균관에 와서 주관하는 이런 시험이 알성시였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시로 이렇게 정시와 수시가 있었다. 요즘 대학 입시처럼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예, 10년시 정기 시험을 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을 10년시라고 그랬고 기타 여러 가지 증광시, 알성시 이런 별시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그 과거를 관직자를 충당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중앙에 있는 사부학당이나 지방의 향교는 전부 다 관리학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아까 제가 잠깐 써드렸지만은 바로 이 서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립학교인 서원입니다. 원래 서원은 이제 선현에 대해서 유교적으로 명망가 또는 거유, 명유라고 그러죠. 예, 성리학자 가운데 아주 뛰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서원에 모셔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명유나 거유를 모시기 위한 제사를 모시기 위한 곳인데 나중엔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만 모실 게 아니라 서원에서 아이들도 좀 가르칩시다. 우리 사림들의 제자들을 양성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제사 기능과 함께 교육적 기능까지 갖게 된 나중엔 어때요? 사림 양반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세력 기반이 됩니다. 지방에. 그래서 서원과 향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누구의? 사림 양반들의 16세기 이후 사림 양반들의 아주 중요한 세력 기반. 여러분 서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생각날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중에 19세기가 돼가지고 어때요? 이 서원 놈들이 말이야, 자기네들의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등쳐먹고 서원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원전 그래가지고 면세전으로서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아주 그냥 국가 부패, 재정 부패, 온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원을 무려 600여 개나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영조 임금이 한 300여 개 없애고 그래서 살인들의 세력 기반인 서원이 무려 조선 후기에 1000여 개씩이나 생겨났었는데 그 중에 영조 때 300여 개가 없어지고 개혁군주 영조답죠.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 때 대원군의 개혁정치 가운데 일환으로서 서원 47개를 남겨두고 나머지 서원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그 서원이 바로 뭐냐? 살인들이 만든 원래는 제사를 위한 그런 곳이었지만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볼까요?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과 또 하나는 뭐냐? 지방민들을 교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다. 언어적인 표현들. 됐죠? 그 다음에 15세기 향촌사의 교화에 공헌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교 윤리를 널리 전파하는데 그래서 서원이 처음 생겨난 것은 이제 주세붕에 의해서 백운동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주세붕이 건의해서 백운동 서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명종 때 이황이 백운동 서원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 서원이요? 백운동 서원이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했던
안양을 제사 지내던 그 백운동 서원이 있으니 전하께서 그냥 서원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서원을 버려두지 마시고 토지도 좀 주시고 또 뭐 책도 좀 보내드리고 또 뭐예요? 노비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아예 그냥 간판까지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명종 임금이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이름을 간판을 소수서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뭐냐? 그 간판만 보낸 게 아니라 서적과 노비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특별히 간판과 함께 책과 노비와 서적 등을 보내는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래요. 액자를 하사해 주는 서원이다. 사액서원. 이 사액서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긴다. 앞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서원들이 갖고 있는 면세전들, 서원전들이 국가에 세금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알겠어요? 나라의 재정의 좀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16세기 이후 사림의 근거지로 서원이 변질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립교육기관으로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게 처음이다. 봄, 가을에 향음주례. 그죠? 향음주례는 뭐냐면 동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성리학의 우두머리들을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어른들을 모셔다가 예법을 차리고, 알겠어요? 인사를 하고, 아이고 장수하셨습니다. 또 나라님께서 80인가 넘으면 지팡이를 하나씩 선사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방민들을 교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벌인 거야.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향음주례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향음주례. 낯서니까, 옛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서 거행된 그런 절차구나, 의식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는, 그 다음 뭐예요? 향촌사의 교화에 공헌했다. 국가에서 서원 건립을 장려하고, 그래서 뭐예요? 사액서원이 많이 생겨났다. 최초의 사액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백운동서원, 그 백운동서원이 간판을 소수서원으로 바꿔서 이황의 건의로, 알겠죠? 그 다음에 서당은 초등교육관, 역시 서당도 사립입니다. 서원과 서당은 사립학교라는 거 기억하세요. 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자제가 교육이다. 평민자제도 서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죠? 대개 8살, 9살에서부터 15세, 16세까지 주로 서당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사학,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 이렇게 교육을 중등교육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역사서 편찬이에요. 역사서 편찬. 자, 조선 전기에는 어떠한 역사책들이 편찬되었는가? 역사서 편찬. 자, 우리가 15세기 훈구 세력들과 16세기 사림에 대해서, 즉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문화는 저절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훈구 세력들은 역사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자주적인 역사의식이라는 이 표현 뒤에 이런 말들이 따라 붙습니다. 단군을 중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알겠어요? 이건 15세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다가 조선시대 역사서 가운데 단군 어쩌고 이렇게 단군을 만나면 이건 언제 거다? 15세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반면에 16세기 이후 사림들의 역사서를 보면은 되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대적이야. 그래서 단군보다는 왜 우리가 사대적이라고 합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은주교체기에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의 문화를 전파시켰다. 팔조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조선이 기자가 온 뒤부터 문화생활을 하게 됐다. 중국이 그래서 큰 집이고 중국은 작은 집이다. 우리 조선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사상입니까? 중국은 대중화, 본중화, 중앙 중국이고 우리는 뭐요? 소중화다. 그죠? 소중화 사상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자를 중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16세기다. 알겠죠? 그래서 기자지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거 윤두수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기자실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율곡 이이가 편찬한 책이에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몇 세기예요? 16세기밖에 없으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다시 정리. 윤두수의 뭐라고? 기자지. 그죠? 그리고 율곡 2의 뭐? 기자, 실기. 요거만 알아두십시오. 몇 세기? 16세기.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표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초에는 성리학적 사관, 그죠? 성리학적 사관이 있었다. 15세기 중엽까지만, 그러니까 세종 이전만 하더라도 성리학에 기반을 둔 옛날 이제 이재현의 그 성리학적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서술에 있어서 방식이 뭐냐? 왕조 개창을 정당화하고, 당연하죠. 이 왕조 개창을 정당화한다는 이 말 뒤에는 고려를 뭘로 몰아? 썩은 나라, 나쁜 나라로 모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 왜곡이 이루어져요. 항상 여러분 잠깐 여담이야 시험에 내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공부할 때 항상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란 제가 볼 때는 순 구라예요. 역사는 왜 역사 선생님이 역사를 구라라고 하면 이거 뭐야? 완전히 좀 웃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를 오랜 동안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역사는 순 거짓말 투성이다. 누가 역사를 거짓말로 만들었냐? 권력자가 만듭니다. 권력을 잡은 놈이 자기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우잖아. 그러면 그전 신라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려를 새로 나라를 세운 이 고려 건국의 정당성이 확립되겠죠. 마찬가지야.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으면 새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좋은 사람이고, 고려 마지막 왕 우왕과 창왕 이건 순 쌍것들이야. 신돈의 자식이야. 그래서 뭐예요? 우왕과 창왕, 우창은 신씨의 자손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폐가, 가짜 임금을 몰아내고, 또 뭐? 입진, 진짜 임금을 세우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누구를 진짜 임금이라고 세웠어요? 야, 신돈의 후손, 신우, 신창, 얘네들 몰아내. 그리고 진짜 누구야? 공양왕. 이 진짜를 세웠어. 근데 진짜 왕인 공양왕이 나보다 훨씬 더 덕이 크신 이성계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면서 나한테 왕을 줘. 나 안 받으려고 3번이나 사양했는데 계속 나한테 주대.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이건 아마 1000명인가 봐 하면서 자기 왕조 개창의, 알겠어요? 정당성을,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야? 고려시대 역사를 막 왜곡하고 날조고 깝니다. 그래서 정말 신돈이 다냐라는 여자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다냐가 낳은 아이가 우왕이고 그 우왕의 자식이 창왕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되게 그런 혐의를 갖습니다. 어떻게? 아마도 그것도 조작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역사는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조선 건국 초인 15세기 초에는 이렇게 왕조 개창을 정당화시키고, 또 대의명분, 그게 전부 다 대의명분,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 고려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역사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고려국사입니다.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래서 이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쓰면서 어디 역사를 왜곡했다고? 고려시대 역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많이 왜곡했어요. 왜 제가 감히 왜곡했다고 말을 하느냐? 이 왜곡된 부분을 다시 세조 이때 와서는 또 잡아줍니다. 야, 그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해서 좀 잡아주자. 뻥도 애진간 해야지 하면서 다시 좀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왜곡하긴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도전의 고려국사, 국초에 편찬된 정도전의, 여러분 봐봐. 정도전이 태종 이방원한테 그 주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고려사를 왜곡한 고려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시기가 언제라고? 고려국사, 고려시대 역사책이지만 편찬된 시기는 조선 초 아닙니까? 누구라고요? 정도전. 조선왕조 개창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책이다. 정도전의 고려국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중엽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짓말 따위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해도 너무했어. 이제 제대로 좀 역사를 써보자. 왜곡한 거 좀 바로잡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잖아? 세종이 됐잖아? 성종 때 됐잖아? 세종, 성종 이때가 되면 어때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찹니다. 중국 따위도 무섭지 않아. 세종 임금 때 그 내용들 보면 말이에요. 중국 가서 기술문화 훔쳐오고, 가서 중국의 그 성조를 연구하고, 의문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내고,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중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 배짱 이런 게 생긴 셈이죠. 그죠? 그런 배짱이, 그런 자신감이, 그런 자부심이 역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갈까요? 민족적인 자각과 함께 언어적인 표현, 이런 말이 나오면
조선 15세기 중엽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가 향상되고 왕실의 위엄과 권위가 높아지고 거짓말 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했는데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역사책이 뭐가 있느냐? 고려사.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조선 초기에 뭐라고? 정도전의 고려국사. 여기는 뭐요? 김종서 정인지의 고려사. 또 고려사 절요. 그리고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은 예, 서거정이 지금 서거정. 알겠어요? 서거정의 동국통감. 자주적으로 우리 역사를 예, 쓴 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고려사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김구식의 삼국사기와 예, 김종서 정인지의 고려사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인가요? 그렇죠. 고려사와 삼국사기는 무엇으로 무슨 채로 써진? 예, 기전체로 서술된. 알겠죠? 기전체. 나머지 무슨 절여, 무슨 통감, 무슨 실록 모조리 전부 다 시대의 순으로 시간의 전개 순으로 정리된 편년체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뭐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고려사, 요건 무슨 체다? 삼국사기와 알겠어요?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와 예, 그리고 조선 15세기 중엽에 쓰여진 고려사는 기전체다. 알겠죠? 본기, 열전, 지표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기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로 넘어가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존화주의적. 알겠죠? 여기는 뭐라고요?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16세가 되면 다른 말로 뭐야 이거? 사대적인, 사대주의적인 그런 또는 뭐 모화사상 또는 뭐 중화주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대적인 존화주의적인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단군보다 기자를 중시했다. 이건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뭐라고? 단군을 중시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자를 중시한 기자지, 기자실기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 기자를 중시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박상의 동국사략. 다시 윤두수에 뭐가 있다고? 기자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지 그리고 기자실기가 있다. 기자실기. 요게 율곡 이 거고 이게 윤두수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문화 걸작품인 뭐가 있어요? 잘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죠? 조선왕조실록. 자, 원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그죠? 원래 이제 실록청 안에 뭐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사관이 있습니다. 이 사관들은 매일매일 임금을 쫓아다니면서 임금의 언행, 말과 임금 입에서 나온 워딩, 알겠어요? 말과 함께 임금의 행동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사관들이 낱낱이 기록한 사초겠죠. 그것 말고도 임금 비서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승정원이 있죠. 이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또 승정원 일기를 기록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실록청에서 하루하루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는 시정기라든지 의정부의 회의록 또는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 등록, 알겠죠? 이런 모든 사료들을 다 망라해서 어떤 임금이 돌아가시면 비로소 이제 그 임금에 대한 사료들을 다 모아서 세종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임금 때 세종 다음에 누구죠? 문종이죠. 문종 때 세종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돌아가신 선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겠죠. 우리가 2013년 내내 NLL 기록하면서 말이에요. 돌아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조선왕조도 그 임금이 자기 당대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놨다가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그걸 펼쳐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역사 기록물에 대한 정신이 투철한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냥 까발려버리고, 알겠어요? 이걸 헤집어 놔가지고 완전히 역사 기록물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고 그야말로 그냥 조선시대만 또 못한 아주 그 시정 잡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국정원이라든지 또는 이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 이때 와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훼손됐죠. 대단히 통탄을 나오십니다. 정말 쪽팔리고요. 정말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조선시대만 또 못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 놈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집권 세력이다.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은 정말 얼굴에 똥이라도 뿌려주고 싶은 그런 놈들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또 이런 놈들을 몰아내릴 텐데 수준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국민들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입장에서 역사 기록물을 대하는 태도만 놓고 보면 완전히 빵점짜리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임금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으로 쳐집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은 뭐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어 있고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종 다음에 이제 고종, 순종 실록은 일제시대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많이 왜곡해가지고 결국은 실록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기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실록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4군데 실록을 보관해 놓은 창고를 뭐라고 그래?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그래서 4대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그래서 4대 사고는 어디냐? 서울에 있는 서울 춘추관에 하나 보관해 놨죠. 춘추관. 그리고 이제 전주에 하나, 그 다음에 충주에 하나, 또, 경상도 성주에 하나, 4대 사고죠. 이렇게 4대 사고가 있었는데, 임진한테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외란테 불타고 전주본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전주본을 다시 5군데 5대 사고로 분산해서 보관하게 됐어요. 대도시에다 놔두니까, 역사를 보관해 놓은 창고를 대도시에 놓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전란이 일어나면은 불이 나거나 망실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주본, 이 전주본도 임진한테 완전히 불타버릴 뻔했는데, 그 전주본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피어린 노력을 하죠. 그래 안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팔만 대장경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전주본 사고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고를 안 되겠다, 이제 깊은 산속에 넣자 해가지고 오대산, 묘양산 또는 뭐 태백산, 정족산 이렇게 춘추본 외에도 5군데에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지리서 편찬이 나오는데, 역시 이 지도와 지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와 지리서는 주로 15세기에 편찬된, 알겠죠? 15세기에 편찬된 지도, 지리서가 있는데, 자, 지리서나 지도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15세기에 중앙집권 강화, 다 나오잖아요. 중앙집권 강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목적으로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됐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 국토라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잘 조사하고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도를 잘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는 뭐가 많이 생산되고, 어디에서는 뭐가 많이 잘 나고, 어디는 외적이 많이 쳐들어오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물길이 어떻고 산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서는 뭐냐? 지리서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문지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참 팔도 지리지, 또 동국 여지 승남,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게 전부 다 지리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도는 15세기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 강리도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타 이제 팔도도가 있고요. 16세기에는 조선 방역 지도가 있는데, 이게 16세기가라는 것을 구분을 좀 잘 해 두시길 바라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입니다. 혼일 강리도라고 하는 지도하고, 요거는 16세기의 조선 방역 지도야. 눈여겨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윤리서, 의례서 등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15세기는 삼강행실도 국조 오례의, 삼강은 다 알죠? 삼강. 그래서 삼강 그러면 유교의 기본 윤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의 부강, 부의 자강, 군의 신강, 이것을 삼강이라고 하고, 국조 오례에 의해서 오례는 나라에서 거행한 나라의 커다란 행사를 말합니다. 가령 임금이 돌아가실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흉내라고 그래요. 흉내. 그죠? 나라의 큰 제사를 뭐라고? 길례. 군사가 출정실 온다. 군례. 임금 가족이 결혼한다. 가례. 외교 사절이 온다. 빈례. 이 5가지를 오례라고 합니다. 이 오례에 대한 의례집을 잘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잘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중국 애들이 오면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도
그 동방 A지국이라고 너네 조선이 애절을 아주 잘 차린다는데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정교한 줄 몰랐다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과연 군자의 나라다, 과연 동방 A지국이다라고 할 만큼 애절이나 A에 밝았다고 합니다. 알겠죠? 결국 이제 상강행실도 이런 것들도 뭐예요? 이 상강행실도는 그림책이야, 그림책. 이 세종 임금이 백성들이 상강오륜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들이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강오륜 해봐야 안 되니까 만화책처럼 그림으로 그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한겨울에 그 연못 얼음을 뚫고 잉어를 잡아다가 이 잉어를 구워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다더라. 이게 얼마나 그 효성이 지극한 놈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실내를 들어서 이렇게 사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유교적인 윤리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다. 국조 올해의 삼강행실도. 이름만 봐도 이게 의례서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 필요 없어요. 15세기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이륜행실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륜. 그 다음에 동몽수지. 이런 것들이 16세기 것이니까 좀 이름을 좀 알아두시고요. 기타 이제 법전. 조선 초기에는 조선경국전. 이거 정도전이 만든 거죠. 경제문감. 예, 정도전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준과 하륜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든 경제육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 초기에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태종 때 만들었고요. 요걸 다시 이제 또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뜯어 고치는데 제가 이제 언제 그 정치할 때 얘기해줬죠. 태조 때는 왕권이 약하고 신권, 즉 정도전의 세력이 강했다가 태종 이방원 때는 왕권이 다시 강화되고 다시 이것을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그 유지하게 만들고 이게 가장 모험적인 이상적인 정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다시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다시 왕권이 약화되고 다시 그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단종 내쫓고 왕이 돼서 왕권을 대폭 강화시켰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과 세조 때 육조 직계제와 같은 왕권 강화적인 요소가 등장했고 기억나세요? 이 모든 시행착오를 다 뜯어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제도를 고쳐서 법으로 확정시킨 그 법이 바로 뭐냐? 경국대전이다. 언제 완성되었느냐? 성종 때다. 글 내용상으로는 이미 세조 때 완성받지만 다시 이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완성되어서 반포한 것은 성종 때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선왕조 건국 이후 100년간은 조선왕조 통치 규범인 법전이 정비돼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조선 경국전 누구요? 정도전, 그죠? 그 다음에 경제문감, 정도전, 경제육전, 하륜과 조준, 그리고 그 이후에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경국대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이렇게 나라 중앙정부의 행정을 처리할 그 내용을 법으로 잘 정리한 거야. 우리가 행정기관이 6개 그 조가 있었죠. 그래서 육전 조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치제도가 경국대전 완성으로 인해서 통치조직이 완성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성리학이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성리학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